교육과정 설계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설계 유형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설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디자인이에요. 이제 교육과정의 디자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어, 계획하는가. 그러니까 아파트 설계, 공장 설계, 다 디자인이 있죠. 그 디자인에 맞춰서 교육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라는 거는 교육을 실행하기 전에 디자인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기본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단일 학문 설계가 있어요. 이 단일 학문 설계라고 하는 거는 한 교과목이 한 디스플리너리가 하나의 교과목, 경계를 넘나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병렬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병렬이라는 거는 교과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경계를 넘나들지 않는다. 그래서 병렬이죠. 나란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단일 학문 설계예요. 국어, 수학. 이게 우리 사고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영어 선생님이 막 역사를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왜 딴 얘기를 해?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들도 저 선생님이 수업에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예, 교과서에 안 보고 자기 교과목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 많았어요. 어, 영어 선생님이 막 뭐 학습을 이렇게 해야 된다, 방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고 어떤 학생이 막 네,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익숙한 거예요. 부모도 그게 익숙하고 학생도 그게 익숙하고 선생님도 익숙해요. 그 익숙한 이유는 습관 때문이죠. 네. 디시플리너리 중심으로 이 서브젝트나 코스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교의 출발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7개의 자유민을 위한 교과목 있었잖아요. 교과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가장 메인스트림으로 교육과정의 구조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이 뭐 그렇게 되나요? 국어 시간에 배운 문제만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몇 가지 있나요? 결합돼 있고, 내가 아는 것을 연결해야 되고, 통합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단편적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살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결코 단편적으로 어떤 특정한 영역의 지식만 가지고 푸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단일 학문 설계가 학교에서 굉장히 지금 도전 과제처럼 이것을 어떻게 현실 세계에 나가서 잘 활용될 수 있게 어떻게 카스터마이징 할 거냐. 그게 이제 융복합 혹은 통합, 그런 시도들입니다. 자, 단일 학문 설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설계에서 다학문적인 설계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림 보시면 여러 학문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술이라는 사실 교과죠. 음악, 국어라는 교과, 체육이라는 교과. 네. 이게 이런 교과들이 지금 뭐 이 교과라고 그러면 음, 학문에서 교과가 만들어지고 교과에서 교과목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특정 또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단위를 또 코스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뭐 그런 용어들은 차치하고요. 이 설계를 딱 보시면 운동회가 중심에 있고 미술과 음악과 국어와 체육이 이렇게 옆에 있어요.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동그라미로 그릴래요. 그림이, 네, 동그라미인데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이렇게 자기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다학문적인 설계예요. 영어로 말하면 multidisciplinary. 여러 디스플리너리가 멀티하게, 우리 이제 멀티하게 일하는 사람들 음악 들으면서 뭐 껌 씹으면서
뭐 이렇게 집중 잘 하잖아요. 그거 이제 멀티플레이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이런 학문들이 이제 멀티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있는 게 멀티예요. 그래서 미술과 음악이 섞이지 않아요. 네. 체육과 국어가 연결되지 않아요. 다 독립적으로 자기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뭘로 연결돼 있냐면 네, 통합이지 않습니까? 통합일성이라고 하는 그 조직 원리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교육 내용들 간의 연결을 지어서 묶어서 연결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통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으로 연결돼 있냐면 이 연결돼 있는 막대기가 네, 어디로 연결돼 있냐면 운동회로 연결돼 있어요. 이 구심점이 운동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수업인지 상상이 갑니까? 이제 이 설계가 실행이 되면 자, 얘들아, 운동회를 주제로 우리 미술을 공부를 해보자. 미술 선생님이 왔어요. 그럼 우리 운동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응원 깃발 같은 거 우리 만들어 볼까? 그래서 색칠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뭐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 선생님 체육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운동회가 다가왔으니까 운동회에서 이 종목들, 그걸 우리가 이제 연습해보자. 달리기, 뭐, 뜀박질, 뭐, 줄다리기 이런 걸 연습하면서 체육 수업이 돼요. 음악, 운동회 응원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응원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국어, 운동회 여러 부모님들 초대하는 초대장을 만드는 글을 써볼까? 편지글? 이렇게 해서 미술은 미술 공부, 음악은 음악 공부, 국어는 국어 공부, 체육은 체육 공부를 하는데, 네, 운동회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다학문적인 설계의 특징이 이게 소재예요, 소재. 우린 이거를 토픽이라 그럽니다. 토픽. 영어로 안 써도 되겠죠. 소재예요. 소재라고 하는 거는 주제하고 다르잖아요. 운동회가 너무 중요해서 운동회를 꼭 잘 학습을 해야 돼서 미술 시간에도 운동회 하고 음악 시간에도 운동회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운동회는 그냥 신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타픽을 운동회로 하든지 이런 형태가 예를 가을이에요. 그러면 가을에 가을, 가을을 주제로 시를 쓰고 가을을 주제로 우리 뭐 산행을 하고 가을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가을을 주제에 음악을 듣고 이게 가을이 너무 중요한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가을은 소재잖아요. 그리고 각 학문들이 터지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고유한 자기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만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게 많아요. 각 교과들이 연결돼 있어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특히 좋고요. 요즘 뭐 계절이 별로 없지만 음, 뭐 로보트라든지 공룡이라든지 이런 주제들 가지고 각 교과에서 가르쳐야 될 것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학교에 초등학교 어디 보니까 일주일인가 이게 통으로 공룡 주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냥 공룡만 파는 거예요. 나중에 뭐 애들이 공룡을 실제로 실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만드는 거죠. 공룡이 실제 얼만큼 컸을까를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그 공룡 그림을 떨어뜨리니까 공룡이 진짜 이만했던 거예요. 하여튼 공룡을 주제로 미술하고 음악하고 국어하고 체육을 전혀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마지막 발표회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 마지막 운동회 할 거잖아요. 각 교과에서 가르친 거. 이게 멀티 디스플리너리한 설계입니다. 자, 이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설계된 것이 이전에 보면 즐거운 생활, 어떤 토픽을 중심으로 미술과 음악과 체육 활동이 그런 거 어릴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멀티보다 조금 더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인터 디스플리너리예요. 인터. 그래서 간학문적 설계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국어와 수학과 사회와 과학이 약간 음, 막 이렇게 교집합이 생겨나 있어요. 아하, 이거 지금 점선이 없네요. 줌에. 국어의 경계가 이미 무너뜨려졌어요. 국어가 수학한테 맞물렸잖아요.
그리고 사회에도 맞물리고, 심지어는 과학과 수학과 국어가 다 맞물리는 정말로 요 도시팝도 있어요. 여기, 그죠? 그, 이거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다 맞물려서 국어가 자기 형체가 이미 찌그러졌어요. 수학도 찌그러지고요. 이게 인터디스플리너리예요. 근데 왜 찌그러뜨리냐? 멀티는 찌그러뜨리지 않았잖아요. 얘는 찌그러뜨렸어요. 왜? 공통으로 중요한 이것이 있어가지고. 이 빨강색 네모가 너무 중요해서 국어에서도 중요하고 수학에서도 중요하고 사회에서도 중요하고 과학에서도 중요해서 이것을 위해서 각자의 디스플리너리 경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다학문 설계에서는 그것이 소재였었어요. 운동회 아니고 뭐 로봇으로 해도 되고 가을로 해도 됐어요. 그렇지만 이 간학문적 설계에서는 이 빨간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이 빨간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다 뭐 중요한가? 이거 한번 대답해 볼래요? 근데 온라인이지만 일방향이지만 여러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국어랑 수학이랑 사회랑 과학이랑 다 중요한 거. 국어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수학은 숫자 혹은 뭐 집합. 사회는 뭐 사회과학, 뭐 세계사, 정치, 경제. 과학은 물리, 아, 지구과학, 생물 뭐 그런 과목들 생각이 난다 그죠? 공통적으로 다 중요한 거 뭐죠? 만약 문제를 푼다. 제일 도드라진 거는 읽기입니다. 국어, 사회, 과학, 수학 문제를 만약에 누가 못 푼다 잘. 태반은 문제가 뭐를 묻는지 몰라서 알고 있는 것도 틀려요. 이게 뭐하라는 일단 해독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어를 잘하려면 읽기를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하려도 읽기를 잘해야 돼요. 특히 응용 문제 같은 거는 이게 무슨 말이지? 뭐하라는 말이지? 예, 읽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들이 이제 thinking skill, 사고 기술입니다. thinking이 필요해요. 이게 분석적인 사고, 뭐 논리적인 사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뭐 통합하는 통합적인 사고, 또 분석하는 사고 얘기했나요? 비판적인 사고도 그렇습니다. 비판적인 사고, 냅다 그냥 책에 나온다고 다 믿는 게 아니고, 이거 맞나? 의심하는 거 비판적 사고예요. 그게 이제 thinking skill이에요. 이런 거는 내용이 아니고 스킬입니다. 그 생각하는 방법. 그래서 뭐 이거는 학원도 가고 그러잖아요. 논리력 쑥쑥, 뭐 창의력 쑥쑥. 심지어 이제 창의력까지 띵킹이라고 우리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기술을 습득하러 어딘가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에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띵킹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이거는 뭐 거의 모든 학문 분야가 다 그렇고 거의 모든 교과가 그런데요. 탐구하는 방법이요. 어떻게 학습을 합니까? 네, 국어, 수학, 사회과학. 예를 들어 사회하고 과학만 좀 생각해 봅시다. 가장 공통점이 크니까요, 탐구 방법으로. 일단 관찰을 합니다. 사회적인 현상 관찰, 과학적인 현상 관찰. 그리고 우리가 뭐 측정을 해요. 측정하는 거 자로 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씨앗을 길러서 싹이 트면 막 이렇게 자로 재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회에서도 예, 측정을 해요. 인구가 여기서 이만큼 많아지고 그것도 이제 측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과학에서도 리포트를 씁니다. 실험하고 나면 실험 보고서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주제, 뭐 목표, 일시 시간, 그다음에 이제 경과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딱 포맷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글쓰기라고 할 때도 국어 글쓰기하고 다른 거죠. 이거는 그 테크니컬 라이팅. 그러니까 논문 쓸 때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 과학, 사회과 같은 경우에 어떤 탐구 방법 보고서를 씁니까? 뭐 현장에 가서 답사 보고서.
박물관 가서 뭐 이렇게 보고서 그럼 어느 날 갔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한 거 사진도 넣고 뭐도 쓰고 그런 보고서가 형태만 다른 것이지 대상만 다른 거예요. 사회와 과학이. 탐구 방법에 똑같이 있음. 물론 이제 수학도 과학도 국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탐구 방법으로 공통점을 찾자면 이제 사회과학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과와 과학과의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통합적인 설계를 한 대표적인 과목이 슬기로운 생활이에요. 슬기로운 생활에 사회하고 과학이 통합돼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슬기로운 생활은 수학하고 과학이 통합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다학문적인 설계로 됐던 거죠. 슬기로운 생활이. 수학하고 과학이 자기의 경계를 흐트리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소재를 하나 가지고 수학적인 활동을 하고 과학적인 활동을 하기 이 두 개가 경계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수학과학이 제대로 학습이 안 된 거예요. 수학과학은 위계적인 학습의 속성이 굉장히 커서 특히 수학이 덧셈 안 되면 곱셈 안 되거든요. 근데 막 통합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체계성이 무너지니까 그때 아마 수학 배웠던 애들은 기초가 잘 안 잡혔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다학문적인 설계에서 가낭분적인 설계로 어, 다시 변경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잠깐 그 시행착오로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네. 네.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국어쌤, 수학쌤, 사회쌤, 과학쌤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국어, 수학, 사회가 따로잖아요. 이거 하려 그러면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야 되죠. 그 의논이 뭡니까? 네. 이제 교육과정. 국가에서 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국어에서 어떤 거 내용, 수학에서 어떤 내용 내가지고 요거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수준의 네, 교육과정을 네, 학교 수준에서 어, 어, 학교 수준에서 그냥 다시 음, 재구조화한다. 네. 이 구조화가 엄청 심각할 수도 있고, 이게 카파가. 아니면 그냥 이제 조금, 진도만 좀 조절해서 어떻게 좀 같이 할까요? 이렇게 조금, 재구성이 약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서, 통합성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음. 다음 마지막이 타락문적인 설계입니다. 이거는 역사, 지리, 생물 이것들이 이제 학문처럼 보이지만 얘들이 경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단어만 막 있습니다. 역사적인 지식, 지리적인 지식, 생물학적인 거, 화학적인 거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 특별히 지리를 중요해서 아니면 뭐 역사와 지리의 내용을 엮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얘들은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냥 이제 혼자서 독자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낙동강의 오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부산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이 이렇게 강의 하류예요. 하류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오면 밑에가 엄청 많이 썩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또 이 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타락문적인 설계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를 교과 구분, 학문 구분 없이 이거를 제대로 파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타픽이나 어떤 띠이죠. 이렇게 보면. 이 주제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낙동강이 얼마나 오염됐으며, 일단 생물하고 화학에서 낙동강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측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막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COP. 네. 물의 오염을 측정하는 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네. 막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낙동강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가서 떠보는 거예요. 떠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면 뭐 낙동강 아닌 물도 또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럼 낙동강이 왜 이렇게 오염됐는지를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낙동강 그 상류에 보면 막 전자 어, 회사들 이런 그 공업지대들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만들고 나면 그 폐수들이 이렇게 올 거지 않습니까? 화학 공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남권의 어떤 공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질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왜 전라도 쪽은 공장이 많이 없는데 이쪽은 왜 공장이 많지? 이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정치나 경제나 사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낙동강을 이렇게 오염시키면서 얻은 이득은 무엇이고 우리가 낙동강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드리는 그 경제적인 측면에 어떤 게 과연 더 큰가 이익이 이런 것들도 한번 토론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런 형태로 이 타락문정 설계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학생이면 여러분 어떤 설계를 교육과정에 담기를 원해요? 저는 이런 거요. 이런 거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우리 대학의 커리큘럼도 이런 거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만 하면 너무 깊이 있는 체계적인 지식을 못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고 이 단일학문 설계, 이거 좀 제대로 하고, 기초. 네. 그 다음이, 뭐, 이런 거는 아마,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될 거예요. 교무실도 한 학교 건물에 같이 있으니까 근무도 같은 시간에 하고 모여서 의논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의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의논 안 해도 되니까 그 아마 다학문적 설계나 간학문적 설계는 대학교 같은 데서 힘들 거예요. 다 스케줄이 다르고 이러니까. 근데 초중고에서는 이런 것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타락문적 설계 요런 거는 대학교에서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로 또 학생들이 이런 사회 구성원으로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생산에 종사해야 되고 바로 성인이 되어서 내가 아, 성인으로서의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그냥 이게 맥락에도 없는 교육과정적인 지식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학생이면 나는 이런 거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내가 부모면 우리 자식은 이런 식의 설계를 가지고 학습하는 학교에 가면 좋겠어. 그래서 부모가 교육과정적인 안목이 있으면 그냥 유명한 선생님, 그냥 뭐 교과목 제목만 보고가 아니고 그 학교가 어떻게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어떤 식으로 교사들이 협력해서 이런 간학문적 설계나 단, 간학문적 설계나 혹은 타락문적 설계 이런 것들 시도를 얼마나 하고 이거를 들여다 볼 수 있으려면 교육과정은 꼭 교육학자가 알아야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에, 상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교직 과목의 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네, 이런 안목은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